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 훈풍으로 일단 강세 흐름인데 여전히 악재는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보고서들부터 오늘 주요 증권사 보고서 먼저 보고 또 한번 전자공시 또 시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방산업종 관련해서 24년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이슈, 고려아연, CJENM, 네오팜, MC넥스, CNC인터, 원텍, 그다음 유통업종 내용하고 GS 리테일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IT 매출 동향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보고서는 방위산업인데 지금 이제 오늘 방위산업주가 일부 안 좋았던 게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정부랑 이제 수출했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폴란드 수출했던 방산주들이 좀 흔들렸죠. 근데 일단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친독 인사래요. 그래서 아마 독일 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무기 수출 같은 거를 한국 걸 취소하고 독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애널리스트분은 그런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일단 중도 보수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국방부 장관의 한국산 무기도입 긍정적 평가. 근데 이제 아직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유력한 후보는 국방부 장관으로 될 유력한 후보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걸로는 재평가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한국 무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세 번째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투스크가 너무 친독 쪽, 그러니까 독일 쪽으로 가버리면 3위 기록한 중도 보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폴란드 일단 1위예요. 예, 투자 쪽 관련해선 한국이 외국인 중에 외국 이쪽 중에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 분명히 있어요. 잔여 물량 일부 축소 가능성은 존재하는 게, 현재 폴란드 국민 80% 이상이 국방비 지출액 유지 증가는 찬성은 해요. 당연히 러시아의 위협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에다가 30만 명, 엄청난 거죠. 독일이 지금 2%가 안 되는데 국방비 지출 5%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거를 경제적으로 폴란드가 엄청 부자 국가도 아니고 부담은 좀 크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아요. 국내 방산주들한테 일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자주포 2-1차 계약이 이제 성사됐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전량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해소가 됐어요. 현대 로템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물량이 이제 개혁이 되면 리스크는 완화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불안감은 남아 있을 수 있고, 전차 같은 경우는 또 현지 생산 논의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는 분명한 건 불확실성이 좀 약간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방산주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전면 취소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게 루마니아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좀 추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2.5조 원 정도 규모가 좀 된다고 하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월 26일 날, 올해 초에
올해 루마니아와 무기 및 탄약 생산 관련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일단 독일, 터키와 경쟁을 해요. 루마니아 이 자주포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뭐 물론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멘텀은 남아 있다. 그리고 총 264대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계획 중인데, 국산 장갑차 레드백 있죠. 이게 호주에서 이번에 그 수출 계약 맺었잖아요. 독일 제치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자, 이게 폴란드인데 추가 필요 무기가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해요. 요거 이해하면. 근데 저 계획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다만 자주 국방해야 된다는 건 뭐 이건 어느 나라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특히 저기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그 침공을 받기 때문에 무기 수요는 늘지 않을까. 다만 폴란드가 친독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 채택에 대한 좀 회의론이 일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제 중동은 분명히 뭐 일단은 무기 수요는 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7,000발 이상 로켓포를 발사했는데 아이언돔이라 그러죠. 이게 무력화돼 버렸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미사일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유도무기. 그래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탄약 수출 2위고요. 연간 탄약 수출 중에 25%가 중동으로 가는데, 중동은 이제 무기 수입 내역 공개를 안 하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LIG 넥스원의 현궁, 비궁, 신궁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 수입을 또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총 4조 원대 이제 LIG 넥스원하고 계약 성사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 사우디 또한 천궁2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도 무기 하면은 뭐 LIG 넥스원이 가장 전문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동 쪽에는 한번 기대해볼 만하고,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수출 많이 어느 정도 하거든요. 세계 점유율도 비슷해요. 근데 보통 유럽에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유럽 수출 비중이 지난해 38%까지 급증했대요. 26에서. 근데 이제 유럽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죠. 왜?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뭐 반사 이익이란 좀 표현은 그렇죠. 뭐 전쟁이 났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한테는 좀 기회가 일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장기적인 건데,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시진핑 주석은 공공연히 대만 통일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만나서 뭐라고 했죠? 평화 통일하겠다. 목적은 통일이에요. 근데 말은 평화 통일이지만 적화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대만 침공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뭐 솔직히 저는 침공할까 이런 좀 생각은 좀 하는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27년도를 많이 거론한 이유가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에다가 시진핑 주석 사연임, 그때 또 결정돼.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남의, 제가 뭐 정치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독재잖아요. 지금 3년이 기존의 틀을 깨버렸으니까. 옛날에 덩샤오핑이 어쨌든 독재 못하게 정책 만들어 놨는데 시진핑이 다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장기 집권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린 과거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연이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종신 집권까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만 통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7년도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만과의 긴장 관계. 근데 여기서는 결국 미국이 이를 억제하려고 하고, 중국은 어쨌든 전투기 띄워서 요즘에 계속 좀 위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이 대만 쪽이 굉장히 새로운 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호주가 미국의 뭐 최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전쟁이 나면은 미군의 재보급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선박 추적하고 미군의 폭격기를 엄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호주가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 레드백 장갑차 있죠. 요거 지금 129대 도입하기로 확정했잖아요. 독일 거 안 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긴장감에 의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 LIG 넥슨의 소형 유도 무기 비공을 미국이 좀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해전 대비해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은 너무 비싸대요. 예, 사거리도 짧고. 그래서 소형 그 선박에는 실기가 좀 어려운데 LIG 넥슨의 저 비공은 거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요런 여기. 예. 그래서 호주가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미국의 이런 해군.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분위기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무장은 글로벌 트렌드고 내년이라고 해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길 바라지만 예,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방 수요 증가는 뭐 자주 국방 해야죠. 예, 지금 시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방산업종의 중장기 성장은 뭐 변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폴란드 악재가 나와서 약간 방산주 쉬어갈 수는 있다. 뭐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진 다음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 확실히 이쪽에서는 소재 부품이 좀 단기적으로는 좋다라는 내용인 게 감산을 해요. 웨스턴 디지털도 가격 오를 것 같다. D램도 가격 오른다. 근데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론이. 가동률을 74에서 83. 모바일이나 PC 수요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 투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가동률을 올렸으니까 이 점은 분명히 예, 어쨌든 좀 약간 그 뭐 수혜가 좀 예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이 가동률 증가에 의한 뭐 소재나 부품 회사들의 예, 그 어떤 그 이 매출이나 이익은 조금은 이제 최악이었잖아요. 사실은 좀 늘어날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전공정 장비 투자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수요 불확실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예상보다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장비 투자가 집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아요. 가동률 회복이란 방향성 자체는 문제 없기 때문에 소재, 부품, 후공정, 또 장비 쪽에서는 선단 공정, 첨단 공정 있죠. 이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그래서 올해 장비 쪽에서 유독 좋았던 게 뭐 이 선단 공정, 거기가 뭐죠? 흡프스프, 유진테크,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파크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톡톡히 받았던 거죠. 일단 가동률은 올라가니까.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또 요새 소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요새 주가 좀 부진하지만 목표 주가를 그 현대차증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제 좀 해소가 되고 런던 비철 금속 거래소를 LM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연 가격을 내년에 오를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내년도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 이제 아연 수급은 좀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좀 완만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실적이. 예. 아연과 연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실적은 좀 정체될 걸로 보는 게, 일단 구리나 동박 부분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지만 이 핵심은 재련 수수료죠. 그래서 저 구리 광산이나 아연 광산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재련 수수료를 그 저 구리 광산이 보존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구리를 좀 쓸 수 있게, 그냥 구리는 쓸 수가 없잖아요. 아연도. 그래서 요거를 실제 제품에 쓸 수 있게 이제 가공을 하는데, 그 가공 수수료를 저 광산 업체들이 줘요. 그게 TC라고 하는데, 이 TC가 근데 내년에 인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 잘 안 가요. 야, 그럼 내년 실적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좀 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저는 반영됐고, 그리고 아연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걸 또 따라서 재련 수수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실적 방향성과 달리 주가는 LME 가격이 더 중요하다, 우상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투자 설명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했죠. 인베스터 데이 열어서 일단 이제 새로운 첨단 소재 사업, 여기서 핵심은 2차전지죠. 예, 그래서 니켈, 또 거기에 관련된 동박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언급을 해줬고,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자사주 소각까지 결정해서 목표 주가 올렸는데, 다만 좀 본업인 아연과 연 이런 쪽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주가 상승에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은 2차전지인데,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요즘에 주도주에서 이탈했잖아요. 2차전지는 지금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고,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중장기 방향성은 명확하고 뭔가 의지를 보여줬고, 중국 자본 안 들어가고, 거기에 예, 내년 중국 경기 살아나면 아연이나 연 수요 늘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자사주 소각, 예, 주주 환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주가 또 빠졌을 때 50만 원 이하에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서 여유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ENM은 이제 어제 갑자기 주가 급등했죠. 그 내용인데, 피프스 시즌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CJENM이 지분 투자했잖아요. 한 1조 원 주고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분 한 80%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막 적자 보고 막 파업하고 작가들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돈은 많이 주고 샀는데 돈은 못 벌고, 드라마나 영화 제작은 쉽지 않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든 좀 예, 현금화를 좀 일부 해가지고, 지금 CJENM이 부채가 좀 많거든요. 순차입금이 2조가 넘어요. 이걸 빨리 어느 정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업체 중에 하나, 토. 이거 여러분들 일본 영화 보시면, 앞에 일본 영화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 글자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본. 예, 앞쪽에. 예, 그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 너의 이름은, 전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정말 재밌게 봤는데, 명탐정 코난 시리즈, 이런 영화 배급 담당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사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피프스 시즌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20%.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2대 주주가 됐고, 그러니까 그냥 기업도 아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표 업체가 지분 투자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그래서 미국 법인이 산 거예요. 네. 그래서 CJENM은 이게 호재인 게, 자금 투입하지 않고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 지분 투자를. 그리고 이번에 지분 인수한 금액을 보니까 한 기업 가치가 인수 때보다 한 9%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 가치 떨어져 있겠죠. 실적이 안 좋으니. 근데 9% 정도 하락은 예상보다는 좀 8% 맞네요. 여기 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그렇게 뭐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JENM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일본에 이미 현지 드라마 지금 아수라처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와의 좀 협력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도 진출하고 미국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올해 3분기까지 1182억 까먹었거든요. 엄청난 손해죠. 근데 6편밖에 못 만들었는데, 분기에 6편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6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파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파업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6편 이상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영업 정상화 될 것 같고, 납품 편수 증가로 유의미한 이제 손익 개선도 확실시 되니까, 아무튼 좀 내년을 본다면 CJENM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순차익금 많잖아요. 이제 이거 갚아 나가겠죠. 그래서 비핵심 자산 유동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엔토사죠. 빌리프랩 보유 지분도 처분했고요. 이번에 3천억도 추가 확보해서 천천히 아마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프스 시즌 지분율 보시면 이게 80%인데 60이고 토우가 25%, 엠베더가 1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빨리 돈 벌어야죠, 이 회사는. 그리고 아마 넷마블 지분도 계속 매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마블 지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하고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현금화할 가능성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분명히 요거는 호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오팜은 여기 이제 그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로스 리서치에 여기 이재무 연구원님이 자료를 썼고 이제 그 중에 제가 Q&A 이거 기업 탐방 갔다 온 자료예요. 그래서 질의응답 한 거만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 마케팅 어떻게 하냐, 연예인 광고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마케팅 한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아요. 업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ODM도 아니고 자체 생산을 해요. 브랜드 회사인데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주 생산 비용도 줄어들고, 제로이드는 또 핵심 제품이거든요, 이게. 예, 그게 병원 통해서 판매되니까 별도 광고비 집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메인 제품이 아토팜은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건 뭐 마케팅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니까 브랜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 통제를 좀 잘하고 있는 거죠. 해외 수출은 지금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히 아마존 중심으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중국보다는 비중국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아마존 통해서 지금 흐름이 좋은데 아마존 매출 성장세는 4분기도 이어질 것 같다. 요 내용이고요. 동남아 쪽으로도 브랜드가 잘 되고 있는 게 더마트로즈라는 브랜드가 미백 기능이 있어서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인지도 쌓아가지고 다른 동남아로도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매출 성수기는 이 회사는 보통 보습 제품 많이 만들, 피부 쪽에 관련된. 그래서 겨울이 성수기고, 거울은 이제 겨울이 건조하니까 여름이 비수기다. 저도 지금 보습 제품 겨울에는 저도 많이 바르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게 막 터요, 몸이. 그래서 많이 바릅니다. 예, 그런 편인데 확실히 이제 여름엔 덜 바르죠. 예, 그래서 이건 계절성은 있는 것 같고, 배당 정책은 별도 순익 기준 30% 유지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네오팜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업 분석하면서. 핵심은 뭐죠?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은 해외입니다. 내수는 조금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토팜의 주요 소비 대상이 유아층입니다. 인구 출산율 줄잖아요. 이게 할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를 만회하려면 해외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해외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다만 이거는 3분기지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예상을 해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항상 성적표도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나?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할인받고 있어서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밸류도 낮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수출이 잘 되는지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고,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님은 MC넥스,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인가 이제 MC넥스 저도 의견 바꿉니다. 저도 그동안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는 건 알겠는데 비중은 낮고 실적은 안 좋고 주가는 비싸 보이고, 그러나 이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MC넥스는 저번 3분기 실적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분위기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 바뀐 대로 좋게 보면 돼요. 뭐 고집 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쪽으로 바뀌면 바뀌는 거 인정을 해야죠. 그죠? 예. 아니면 아니라고 또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예. 주식 투자에서도 고집도 필요해요. 난 끝까지 이거 될 것 같으면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순응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C넥스는 저는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단 자동차 쪽 카메라
굉장히 지금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특히 현대차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내년에 매출 비중 중에 30%가 무려 자동차 쪽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지금 뭐 3단계 진입하면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 스마트폰이 원래 본업이죠. 근데 24년도 스마트폰 시장은 3년 만에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삼성이 좀 폭발적으로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중화권 쪽이 잘 팔리잖아요. 그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MC넥스는 삼성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잘 팔리면 좋은 거고, 그러나 내년도에 삼성의 어쨌든 판매도 좀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또 특히 폴디드 줌, 망원경 줌이라고 하는데 그게 확대되면서 점유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단가도 비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년에 모바일 쪽도 좋고 자동차도 성장하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저도 뭐 좋게 볼 수는 없었고, 다만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드디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섰어요. 확실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년도에도 나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 다만 장기 투자보다는 전 트레이딩. 왜냐하면 여전히 본업은 삼성 스마트폰 쪽인데 여긴 구조적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죠? 온 디바이스 AI 탑재로 삼성폰이 많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온 디바이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를 투자해야죠. 그죠? 카메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주가 뭐 비싸진 않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다만 좀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라. 어느 정도 내년 1분기에 뭐 주가 흐름 막 좋아서 올라가면 정리하시고, 장기 투자보다는 어쨌든 적절히 사고 파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CNC 인터는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ODM인데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고요. 향후 3년간 매출액 19%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해외 매출액이 연평균 23%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생산 능력 2.3배 증가했고, ODM은요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공장이 캐파라 그러죠. 생산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CNC 인터가 굉장히 돋보이죠. 그리고 청주의 신공장이 내년 4분기에 착공 들어가면 26년도에 또 2분기에 완공되니까 더 늘어나겠죠. 이 회사는 근데 아쉬운 게 너무 색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CNC 인터의 좀 단점이라면 기초보다는 거의 색조 위주입니다. 그죠? 여기 입술, 눈.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아요. 왜냐면 올리브영 가서 이 스킨케어보다는 색조가 정말 인디 브랜드 많잖아요. 거기에 딱 구미에 맞는 제품들을 잘 만들어주니까 그건 분명히 맞는데, 기초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스킨보다. 미국 빼고. 미국은 색조가 더 크죠. 근데 미국도 저번에 인그루드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미국 시장이 기초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숙제는, CNC 인터의 숙제는 색조, 그러니까 스킨 쪽으로도 얼마나, 기초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지, 이걸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생 화장품 회사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들은 이런 CNC 인터나 인그루드랩이나 본느나 이런 데 맡기는 거죠. 그래서 ODM의 구조적 성장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기초 비중을 이제 늘리는 단계에서 비용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상위 6개 고객사가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들이 흔들려 버리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완화시킬지가 숙제다. 뭐 리스크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화장품 ODM 시장은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능력 증가하고, 그래서 구조적 성장도 맞고요. 그 다음에 국내랑 북미 비중이 높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기초 쪽으로 어떻게 확대할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 받으면 또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택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죠.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이저 기기부터 정말 다양하게 고주파, 초음파. 보통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고주파나 초음파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원택의 주력은 올리지오거든요. 올리지오는 이제 고주파 장비죠. 그래서 여기 글로벌 회사 중에
경쟁사가 있죠. 솔타 메디컬사가 그 써마지를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써마지랑 효과가 같아요. 고주파는 콜라겐을 수축하고 재생시켜가지고 피부 주름 같은 거 개선해주는 건데 톤업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써마지 대비해서 올리지오의 장점은 싸죠.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막 지금 고금리 때문에 비싼 거에 대한 수요가 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오히려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증도 좀 덜하다고 합니다. 의사들 인터뷰 보면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르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는 거죠. 또 신제품 올리지오 X인데 이거는 이제 시술 가격이 좀 비싸요. 대신에 효과가 더 좋겠죠. 출력 강화, 지속력 2배. 한 번에 해서 지속력이 2배니까 그 값은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하고 지금 국내 쪽하고 비중이 5대5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원택 아시아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특히 태국 쪽에 교두보를 마련을 했고 브라질 승인도 임박하고 있는 게 브라질이 전 세계 피부 미용 2위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브라질에서 라비앙이라는 레이저 기기 있거든요. 요거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유통 채널 쓰면 돼요. 올리지오 승인만 받으면. 그래서 5대5로 지금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수출 비중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원택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동남아는 뭐 성장하고 있고 올리지오 말레이시아 연간 채소 발주 수량이 50대에서 100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브라질도 성장하고 있고 라비앙 레이저 이미 출시했고 판매량은 좀 조조했지만 4분기에 회복되고 있대요. 그리고 신제품 올리지오 X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판가가 좀 상승하니까 이 부분도 이익률에 긍정적이겠죠. 근데 브라질은 썰타 메디컬사 있잖아요. 여기가 진출했다가 거절당했나봐요.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됐나봐요. 그래서 플레이가 없대요. 여기에 올리지오가 들어간 다음에 승인만 받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원택의 좀 모멘텀은 올리지오의 브라질 승인 여부예요. 요게 되면 이제 주가가 막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영업이익률도 무려 42%. 다만 요즘에 어쨌든 가장 선도 업체인 인모드의 실적 부진, 금리 영향, 또 아직 승인 받은 건 아니니까 브라질 승인 좀 대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PER 22배면 엄청 비싼 건 아니죠. 그 이상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어갈 때 좀 봐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고 다만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 약간 횡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구조적 성장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의 유정현 정한솔 연구원님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매 시장이 626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일 이게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이 6%, 편의점이 한 5%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슈퍼마켓은 꽤 커요. 잡화점까지 합쳐가지고 비중이 10%. 근데 잡화점 제외하면 50조. 근데 이 중에 기업형 있죠. 기업들이 하는 거. 요거는 5.2조밖에 안 돼요. 규모가. 그럼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영세하신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보면 슈퍼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편의점이나 기업형으로 좀 바뀌는 추세긴 한데 어쨌든 아직도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는 점포 매출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소매점이 제일 크고 무점포 소매. 무점포 소매는 뭐죠? 이게 저 잘 혹시 뭐 가판대 같은 건가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요게 20%, 백화점이나 면세점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 구성은 다 식품입니다. 거의 식품이에요. 여기 슈퍼마켓. 근데 슈퍼마켓 점포수 늘어난 거 보이시죠? 대형마트 안 좋고. 근데 온라인 채널 확장 때문에 기업형 슈퍼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뭐 마켓컬리, 쓱닷컴 이런 데 쿠팡에서 신성식품 사 먹는 수요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신성식품은 그냥 슈퍼마켓 가자는 또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정부 규제도 있고 온라인 채널 때문에 이마트 대신 쿠팡이 사버리죠. 그리고 대형마트는 공산품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슈퍼는 90%가 식품인데 대형마트는 68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대형마트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엄청 크죠.
차 이용해야 되고요. 슈퍼마켓은 작죠.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가는 걸 옛날에 가족 단위로 뭐 4인 가구, 5인 가구일 때는 차 가지고 이마트 가서 한 번에 많이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먹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죠. 예. 그리고 그게 싸니까 더 가성비도 좋고. 근데 요새 1, 2인 가구잖아요. 요새 그렇게 안 하죠. 누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가서 사옵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까운 데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 시켜 먹거나 가까운 슈퍼 가서 사와요. 그냥 걸어가서. 1, 2인 가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거를 슈퍼마켓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 점유,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성장률이 1.4밖에 안 나오고 물가 상승률도 안 나와요.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판매 단가 올라간 만큼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슈퍼마켓은 무려 5.9% 실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요새 또 집에서 먹는 수요 많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식품 사기가 좀 애매하고 신선식품 가까운 슈퍼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1, 2인 가구가 또 많고 우리나라 1, 2인 가구가 합쳐서 64.1이에요.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6가구, 7가구가 1, 2인만 사는 가구예요. 그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핵가족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럼 점점 더 슈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편의점하고. 근데 편의점은 신선식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경쟁이 서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이 신선식품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 매출도 늘고 있고, 그래서 대형마트가 점점 힘들어. 그러니까 참 이게 이마트나 이런 회사들이 진짜 힘든 게 요런 또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장하기가. 예. 근데 물론 이제 슈퍼마켓이 계속 이 성장이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옛날에는 기업이 직접 출점을 했대요. 자기가 직접. 그래서 이거 원금까지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초기에 비용 부담. 근데 요새는 가맹점 준대요. 가맹점은 이제 그 점주분들 모집해가지고 맡기는 거죠. 편의점이 그렇게 하잖아요. 편의점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초기 비용 부담을 대부분 점주분들이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런 걸 안 지니까 비용 부담은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과 유사하다. 이 부분도 그 슈퍼마켓 업체 기업형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1, 2인 가구 그래서 대형마트보다 경쟁력이 있고 편의점은 단점이 너무 출혈 경쟁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슈퍼마켓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예. 마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4개 회사 GS 더 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좀 경쟁하는 그런 구도고 요 대형마트랑 비교입니다. 예.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신성식품이라는 게 강점이고 직영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고 직영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객단가 16,000원 확실히 지금 금리 때문에 이제 비싼 거 안 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단가가 싼 것도 유리한 거죠. 1, 2인 가구, 소용량, 소포장.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수는 확실히 GS가 많이 늘고 있어요. 좀 보시면 슈퍼마켓은 전체 시장이 10%고 근데 이 어느 브랜드사가 이 시장을 이제 흡수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편의점은 자기 걸 뺏어와야 되죠. 이제 편의점과의 또 일부 경쟁도 있거든요. 편의점은 좀 경쟁이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는데 편의점이 둔화되는 걸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요것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슈퍼는 좋아지고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H&B 샵 아시죠? 올리브영 그래서 거기 가서 왜 올리브영 가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저도 올리브영 가거든요. 근데 저는 올리브영 가면 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새로운 제품 나와서 막 이렇게 구경하는 막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거기 남성 코너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사냐면 면도날, 면도 크림, 면도 젤 쓰거든요. 그거랑 또 이게 그 저는 이제 올인원 제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 있죠. 면도 하고 나서. 예. 그럼 그거. 그래서 사는 게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사요. 그 끝이에요, 사실. 별로 다른 거는 잘 안 사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성분들은 정말 신제품이 여기 많이 나오나 봐요. 올리브영에서만 팔 수 있는 거. 근데 아시겠지만 랄라블라였나? 거기도 왓슨이었죠. 거기 다
사실상 망했죠. 다 철수했죠. 올리브영만 살아남았는데 그때 선점을 했어요. 1000개가 있었는데 막 경쟁할 때 1000개 점포 갖고 있었는데 경쟁했는데 이미 시장 선점했거든요. 후발주자들이 다 도태됐어요. 남으니까 독점. 근데 20, 30대 분들은 올리브영 가서 사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브랜드 회사 입장에서 올리브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영에 팔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고객들은 올리브영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제품이 많으니까 서로 선순환 효과가 생긴 거죠. 이게 1등의 위험입니다. 예. 그래서 중저가 때 신생 인디 브랜드가 꼭 고쳐야 되는 필수 채널이 된 거죠.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브랜드 중 약 80%가 인디 화장품 브랜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매장을 방문했을 때 늘 새로운 상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예,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예, 자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체 브랜드 PB 상품까지 전체 매출의 10%까지 빠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우호적인 거죠. 다만 이제 편의점은 이게 편의점과 올리브영이 좀 차이가 있대요. 편의점도 필수잖아요. 뭐 이 뭐냐면 이제 고객분들이 편의점도 많이 가고 올리브영도 가는데 이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맞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 갈 때 앱으로 뭐 포인트 하시는 분도 있죠. 뭐 GS나 뭐 CU나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면요 그냥 결제만 하거든요. 뭐 온라인 앱에다가 뭐 적립하려고 뭘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드 내고 결제하고 끝이에요. 예. 근데 저도요 올리브영 가잖아요. 저 CJ 원포인트 있죠. 저 올리브영 가면 무조건 그거 내거든요. 네요. 그 포인트 적립하고 있으면 그걸로 또 결제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이 물어보죠. 포인트 적립하실 겁니까? 근데 편의점에선 그런 얘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까먹더라도 적립 맞아. 적립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제품들 쓰다 보면 이게 포인트 모아 있으니까 그걸로 결제하고 좀 쏠쏠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올리브영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 뭐 샀는지 그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채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대요. 예, 고객들 맞춤형으로 광고하고 이런 거죠. 또 오늘 드림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래서 온라인 매출의 40%.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과 올리브영이 좀 차이점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멤버십을 이용하는 게 고객들은 혜택 받아 좋고 거기다가 워낙 상품이 많잖아요. 올리브영도. 도대체 고객들이 뭘 지금 주로 사는지 파악해서 그걸 늘릴 수.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올리브영 경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포인트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채널 전략 만드시면은 정말 상 줘야죠.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있고 또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요새 시내 면세점에서 올리브영으로 전환 중.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명동 가면 올리브영에 제가 저번에 명동 가보니까 정말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들 올리브영. 예. 근데 한국적인 걸 많이 파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을 대체할 채널은 사실상 없는 거죠. 다이소도 있지만 뭐 이런 다양성 면에서 또 올리브영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국내랑 외국 소비자를 다 잡은 채널이에요. 되게 독특하죠. 예.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서만 살 수 있어요. 거기다 마켓컬리가 좀 저희가 아쉬운 게 저 마켓컬리 옛날에 많이 샀거든요. 마켓컬리에서만 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 여기서만. 쿠팡에 못 사요. 이마트 못 삽니다. 그래서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물건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만의 포인트가 없어진 거예요. 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너무 상품이 많아져가지고 오픈마켓으로 바뀐 거예요. 차별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켓컬리 아니고 뭐 굳이 쿠팡에 사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요건 전략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려고 했던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게 마켓컬리만의 뭔가를 좀 그죠? 예. 매력을 떨어뜨린 거죠. 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제 채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많은 정보들을 제가 어쨌든 1시간 안에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 영상 보지, 도움 안 되면 뭐로 보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제 채널을 보는 이유는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채널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제 약간 차별화 요소인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거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리브영 해주는데 요 마켓컬리는 지금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상품 차별화.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 상품 차별화의 또 한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또 독특한 콘텐츠 함께 배우기도 만든 이유가, 예, 그거 이제 좀 저만의 또 차별화된 콘텐츠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산업을 공부시켜 드리는 게 목적인데 저도 배우고, 예,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매주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 신경 쓰이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함께 배우기를 해야 되나 정말 고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항상 저도 그게 숙제예요. 근데 어쨌든 올리브영도 그런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좀 길게 한번 다 읽어드렸냐면, 정말 이거는 꼭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자영업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저는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이거는 정말 뭐 자영업을 하시건 기업 운영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이 보고서는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올리브영이 다 잡았고 올리브영이 PB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 중에는 GS 리테일만 기업이 나와 있고요. 목표 주가 34,000 유지했고 영업이 개선될 거고 디지털 사업 많이 정리했죠. 그래서 편의점은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BGF 리테일에 좀 밀렸던 걸 조금 쫓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의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내년 실적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11월 대만 IT 매출 동향은 어쨌든 전년 대비 성장세로 전환이 됐고요. 뭐 일단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데이터 봤지만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교체 주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을 낙관을 하고 있어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유통 채널 재고가 소진됐고, 또 내년 1, 2월 춘절, 2분기 전자상거래, 쇼핑 축제 이런 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가 이 중국 스마트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한국에서는 역시 삼전, 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수혜 예상되고, 반도체 소재도 긍정적이죠. 왜? 가동력 올라가니까. 거기에 스마트폰 부품사 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JNTC, 삼성전기 등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다 보여드렸고, 어제 공시로는 CIS가 2차 전지 전국 공정 있죠. 원래 CIS가 가장 강점인 게 그 코팅하고 아변 공정이죠. 예, 특히 롤 플래시인가요? 아변인가요? 그게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밀 보호인데 보통 LG 쪽에 많이 납품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미국이니까 LG가 아닌가 추측은 하는데, 근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좀 금액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CIS도 어쨌든 주가 좀 부진했지만 수주 잔고 계속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주가 4분기에도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년 실적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넥스티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있죠. 우리로서는 좀 걱정되는 회사죠. 저 회사가 너무 잘하면 안 되거든요. CXMT가 만들어버리면 삼성 하이닉스가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은 계속 반도체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넥스틴이 검사 장비 또 공급 계약을 맺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이 어제 보니까 시간의 매수로요 무려 19억 원을 샀어요. 주식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많이 샀고, 오늘 CS윈드 급증했죠. 어제 저녁에 딱 보니까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딱 보면서 증여했더라고요. 증여. 보통 주가 바닥에서 증여하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진짜 주가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CS윈드 여기 김성곤 회장이
63만 5천 주를 증여했고 김승현 산모에게 30만 주,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데 뭐 정확한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얼마를 했는지는. 근데 총 63만 5천 주입니다. 일단 증여를 했다는 건 주가에는 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강세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좀 힘내줬고, 코스피는 아직도 좀 뭔가 약간 위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잘 끝났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 많이 샀고, 특히 기관들이 6천억을 사버렸습니다. 금융투자가. 정말 엄청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금투가 산 건요, 당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외국인 선물. 그래서 요건 좀 경계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거 부메랑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좀 나왔지만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죠. 예. 기관의 요 매도를 언제가 나올 텐데 요걸 방어할 외국인의 매수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여전히 AI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좀 저도 뭐 공부 잘했던 건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와 AI 관련된 그거를 가장 신경 써서 공부도 했고, 예, 정말 뭐 압도적인 성과죠, 올해. 그래서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요새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제조 반도체도 보니까 괜찮던데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아쉽지만, 근데 늘 강조드리지만 기회 또 옵니다.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너무 올라간 거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넷패스가 참 안 갔죠. 근데 오늘은 사실 넷패스도 이제 엑시노스 수혜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그 신규 AP 반도체.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19% 급등했고, 제주 반도체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오늘 특히나 좋았고, SFA 반도체도 반도체 후공정, 오버보 반도체, 여기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오늘은 불을 뿜었다. 그리고 항공주가 이제 국제유가 하락했는데 참 못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에어부산 중심으로 좀 괜찮았고, 대한항공도 23,000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여전히 좋았고, 재료주들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예. 오늘은 덕산하이메탈도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건설하고 조선도 좋았어요. 오늘 현대산업개발. 와, 삼성물산이 그렇게, 아니 이게 저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왜 이렇게 주가 안 갈까 참 이해가 안 갔던 기업이거든요. 기억하시잖아요. 작년에 그 뭐였죠? 그 자사주 소각한다고 밝혔는데 주가는 오히려 역주행해가지고 이날입니다, 이날. 근데 이때 안 갈 때 이 기업 가치 믿고 모으셨던 분들은 한 20% 이상 수익 난 거죠. 1년에 20% 수익 나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기업이라고 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좀 이게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누가 봐도 우량주잖아요. 근데 더 나쁠 건 없어요. 실적도 좋았거든요. 이런 주주 환원도 하고. 근데 주가가 안 가니까 이제 못 견딥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 분할로 투자해가지고 아껴놨다가 지금 막 급등하잖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덜어주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기회가 거의 안 오니까. 근데 저도 삼성물산이 지금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잘은 모릅니다. 갑자기. 근데 아무튼 이 무거운 기업도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지주회사잖아요. 좀 지주회사도 움직일 때가 된 거 아닌가. 우리나라 지주회사 진짜 안 가잖아요. 좀 한번 다른 지주회사도 움직였으면 하는 좀 바람을 담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산업개발 좋았고요. 조선주도 오늘 특히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정말 100원 남았어요. 100원. 100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겠죠. 그래서 8만전자 가야 되는데 가기를 정말 제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 짤이 있던데 참 제발 8만전자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엔 좀 꼭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아까 CS윈드 급등했고, 오늘 어쨌든 오랜만에 이 풍력주들 참 부진했는데 이제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PCB 업체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태성이란 기업은 근데 잘 모르겠네요. 태양광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조선기자재 좋았고, 스마트팩토리,
그 다음에 LNG 쪽 좋았고요. 낸드 플래시 다 괜찮았고, 폴더블, 뭐 플렉서블 좋았는데, 다만 오늘은 좀 엔터주들이 뭐 빠진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와이젠터도 일단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CJENM은 어제 호재 나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고, 다만 큰 악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죠. 엔터주의 항상 이제 그 부분 피크아웃 우려. 앨범 진짜 내년에 많이 팔릴까? 내년에 콘서트 많이 될까? 얼마나 성과 낼까? 미국 현지 걸그룹 잘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갔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엔터주는 숫자로 보여주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숫자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는 나쁘게 안 봐요. 지금 가격이면 매력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하다.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주들도 오늘 좀 쉬어갔고요. 의료 AI, 양자암호 어제 강했던 또 비트코인 이쪽 2차 전지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 포드가 내년에 그 뭐죠? 라이트닝 있잖아요. F150 그 전기 트럭 그 생산량 절반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좀 악재죠. 악재지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수요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주가는 이미 다 빠져 있었던 거고. 다만 그런 뉴스들이 새롭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놀라지 마시고 후행적으로 그런 게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인데, 아직까지 리튬 가격은 뭐 크게 돌아서질 못하고 있어서 오늘 일단 2차전지 쪽은 조금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일단 상위 기업들은 일단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 LS 머티리얼즈 혹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300% 그냥 상한가 같습니다. 엄청났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그 주관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청약 아마 이런 거 나온 것들 저희 당사 HTS나 MTS 쓰신 분들 아마 내용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건 이제 어쨌든 저희 또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제가 뭐 이거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건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이제는 다 상장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S 머티리얼도 오늘 상한가 같고, CS 윈드, 위메이드, 원전조인 듀산피어스 오랜만에 좋았고, 주성엔지니어, OCI 홀딩스도 좋았네요. S1, 셀트리온, 하나오션, 또 지주사 LG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하락했던 기업은 일단 이제 여기 한국엔컴퍼니 여기 그 공개 매수 이슈 있죠. 미국향 기업인 효성중공업. 그다음 분리막 회사들이 오늘 좀 안 좋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또 오늘 분리막 회사들은 좀 급락을 했고, 그리고 NC소프트 게임 실망감이 여전한 것 같고, 회사가 뭔가 바뀌려고는 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죠. 이번 게임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LNF 빠졌고, CJ 넷마블, SM 크래프톤 게임주 대부분 안 좋았고, 엔터주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SKC 효성첨단 소재 좀 부진했습니다. GS도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았는데 여기 LG엔솔은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까 그 유통 그 설명 슈퍼마켓하고 올리브영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은 라이브 있어서 오전 10시 10분에 또 여러분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